어젯밤이었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5만 명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외국인이었죠. 파키스탄 어머니가 묵묵히 한국 드라마를 보며 옵니다. 브라질 청년이 기꺼이 한국어를 배우러 학원에 갑니다. 프랑스 여성이 어김없이 파리 약국에서 한국 선크림을 삽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죠. 그냥 노래 하나, 드라마 하나, 음식 하나, 그리고 어느 순간 세계가 당당히 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 기술을 묵묵히 장악하더니 이제 문화로 세계의 마음까지 당당히 가져갔습니다. 파리 소르본 한국학연구소 앙드레 디바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가 한국에 빠져드는지 반드시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유이입니다. 일본 도쿄 출신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파견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거기서 아시아 문화 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연구자로서 저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은 일본이라고. 닌텐도가 세계 게임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지브리가 전 세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만들었습니다. 워크맨이 음악을 듣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스시가 세계인의 입맛을 바꿨습니다. 아시아에서 세계 문화를 이끈 나라.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이건 자부심이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구소에 처음 배정됐을 때 실망했습니다. 한국학연구소. 한국이요? 저는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삼성 스마트폰. 물론 압니다. 유행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게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문화인지는 솔직히 의문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연구소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 연구라니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문화 전공인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확신이 무너진 날의 시작이었으니까요. 2026년 6월 둘째 주였습니다. 파리의 6월은 아름다웠습니다. 센강변 플라타너스 나무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노천 카페마다 에스프레소 향이 퍼졌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건물의 오래된 돌벽이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수백 년간 세계 지식의 중심이었던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오늘 세미나가 기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문화 세미나. 가는 길에 연구소 복도에서 영국 출신 엠마를 만났습니다. 엠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저 솔직히 좀 시시할 것 같아요. K-팝이랑 드라마 얘기겠죠. 제 동생이 K-팝 좋아하는데 그냥 10대들 취미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앙드레 뒤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58세. 프랑스인. 전직 프랑스 문화부 정책자문관 출신입니다. 프랑스 문화부란 프랑스가 자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전략을 짜는 정부기관입니다. 20년간 세계 문화 산업 패권을 분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은회색 머리카락, 태가 굵은 안경, 낡았지만 품이 있는 베이지색 코트, 서두르지 않는 걸음걸이. 그런데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도, 서류도, 노트북도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교수는 자리에 앉더니 스크린에 사진 하나를 띄웠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시. 그런데 사진 속 거리가 동양인 얼굴보다 서양인 얼굴이 더 많았습니다.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머리카락 색도 달랐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어제입니다. 2026년 6월 13일.
한국 부산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콘서트 하나 때문에 어제 부산에 외국인이 무려 5만 명이 몰렸습니다. 부산 숙박업소 방문객 10명 중 7명에서 8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일본에서 아시아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일본 아이돌 공연에도 외국인이 많이 옵니다. 5만 명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콘서트 하나에 그 정도 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K-팝을 문화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잘 포장된 상품이지 않습니까? 일본 문화는 수백 년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라이, 다도, 하이쿠, 깊이가 다릅니다. K-팝은 10대 소녀들이 잠깐 좋아하다가 사라질 유행 아닌가요?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엠마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 왔을 때 의아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K-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학문적으로 연구할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삼바나 보사노바는 수십 년 역사가 있는데 K-팝은 몇십 년이나 됐습니까? 아이샤도 말했습니다. 저는 K-팝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푸드도 맛있지만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4명이 한꺼번에 한국 문화의 깊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미나실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교수는 그 소란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소란이 가라앉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다나카.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하신 말들. 잘 포장된 상품. 10대 소녀들의 유행. 패스트푸드 문화. 역사가 짧다. 이 말들. 정확히 2002년에 일본 언론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했던 말들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미국 언론이 강남 스타일에 대해 했던 말들입니다.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12일.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보는 피파 월드컵 미국 개막식. 그 무대에 블랙핑크의 리사가 섰습니다. 한국계 싱어송라이터가 세계적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월드컵은 4년에 한 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보는 행사입니다. 그 개막식 무대에 K-팝이 올라갔습니다. 10대 소녀들의 유행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보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스크린을 다시 클릭했습니다. 2026년 3월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 K-팝 데몬 헌터스. 한국 애니메이션이 주제가상과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5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서 방금 제가 한 말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잘 포장된 상품. 10대 소녀들의 유행. 역사가 짧다. 패스트푸드 문화.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다나카, 방금 K-팝을 잘 포장된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카데미 심사위원들은 잘 포장된 상품에 상을 준 겁니까?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10대 소녀들의 유행을 개막식 무대에 올린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었습니다. 한류.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0년대 말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열풍이다. 지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잠깐 지나가는 열풍이 피파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틀린 건가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24년 전 모든 전문가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그걸 이번 주에 보게 됩니다. 교수가 다음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됩니다. 월드컵 개막식에 K-팝이 나온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의 깊이를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와 깊이는 다릅니다.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이지만 그게 미식 문화의 정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K-팝이 인기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 문화처럼 수백 년 뒤에도 남아있을 문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듀오링고 한국어 학습자 순위가 세계 3위입니다. 사람들이 유행하는 걸 즐길 때는 언어를 배우지 않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을 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나카. 다음 시간이 끝나면 그 생각이 바뀔지 안 바뀔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아이샤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저도 조금 전까지 K-팝이 패스트푸드 문화라고 했는데 월드컵 개막식 장면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BTS 부산 콘서트 현장 영상을 찾았습니다. 5만 명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중 절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닫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잘 포장된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10대 소녀들의 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영상 속 5만 명 앞에서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물음표를 하나 찍었습니다. 아직은 물음표였습니다. 아직은. 두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파리의 6월 오후였습니다. 어제보다 햇살이 더 강했습니다. 센강변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노천 카페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프랑스어가 섞인 웃음소리, 연구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BTS 부산 콘서트 영상을 3번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5만 명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 그 절반이 외국인인 장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 문장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더 봐야 합니다. 월드컵 개막식 하나. 아카데미 수상 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뒤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리모컨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숫자 하나가 떴습니다. 1억 1천만.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한국 드라마입니다. 2021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습니다. 공개 28일 만에 전 세계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나라는 190개국입니다. 190개국 모두에서 1위를 했습니다. 마르코가 즉각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징어 게임은 압니다. 저도 봤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특이한 케이스 아닌가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어서 화제가 된 거잖습니까? 내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충격적이어서 본 거 아닌가요?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르코, 그렇다면 이 목록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교수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기생충. 2019년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외국어 영화 최초. 오징어 게임. 2021년 에미상 감독상. 비영어권 최초. 더 글로리. 2023년 넷플릭스 글로벌 1위. 무빙. 2024년 아마존 프라임 글로벌 1위. K-팝 데몬 헌터스. 2026년 아카데미 주제가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교수가 말했습니다. 자극적이어서 한번 화제가 됐다면 이게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다른 장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패턴이 반복되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마르코가 조용해졌습니다. 엠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할리우드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 영화 시장을 지배하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벤져스, 스타워즈, 이런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수천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할리우드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자본의 싸움에서 미국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엠마, 넷플릭스 내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제작비가 미국 드라마의 10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청수는 미국 드라마와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입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투자를 계속 늘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벤져스가 전 세계에서 1위를 했을 때 미국 시청자들이 자막을 읽었습니까? 엠마가 멈췄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미국 시청자들이 자막을 읽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막을 싫어합니다. 외국어 영화를 잘 보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봤습니다. 자막이 있어도 봤습니다.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자막 읽는 게 귀찮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본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엠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일본 드라마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이 일본 드라마를 자막으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달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기생충은 한국 사회 특유의 빈부격차 이야기 아닌가요? 한국이라는 특수한 배경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새롭게 느낀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 역량이라기보다 신기함 효과 아닌가요? 낯선 나라의 낯선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목받은 거 아닙니까? 일본 영화도 낯선 시절엔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 관심이 줄어들죠.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오징어 게임에서 브라질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남긴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브라질 이야기다. 낯선 한국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빈부격차, 생존의 절박함, 계층의 벽. 이 감정들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한국이 그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낯설어서 주목받은 게 아닙니다. 익숙해서 주목받은 겁니다. 내 이야기 같아서.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파키스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틀어주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에는 가족 이야기가 많습니다. 효도, 부모 공경, 가족을 위한 희생. 이게 이슬람 문화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우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진 겁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이샤, 바로 그겁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장악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보편적 감정을 한국적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드라마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일본 드라마처럼 세련되지 않아도, 감정 자체가 워낙 강해서 언어가 달라도 통한 겁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인정합니다. 오징어 게임 봤을 때 브라질 이야기 같았습니다. 한국 이야기인데 브라질 이야기 같았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한국 애니메이션입니다. 3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과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5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습니다. 엠마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애니메이션은 일본이 세계 최고 아닌가요? 지브리 스튜디오. 미야자키 하야오.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카데미를 받는다는 게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만큼은 일본이 절대 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확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엠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과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엠마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된 이후 구글에서 한국 관련 검색어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검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연일 최다 관람객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그 나라 전체를 세계에 알린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랬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또 그랬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반복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적으려고 펜을 들었는데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스크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이 음악으로 어떻게 국경 자체를 지워버렸는지 봅니다. 그리고 다나카. 낯설어서 주목받은 게 아니라 익숙해서 주목받았다는 말. 다음 시간에 그 말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아이샤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왜 우느냐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강을 걸었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강물 위로 파리의 오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오징어 게임 브라질 반응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울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다. 파키스탄 반응도 찾았습니다. 인도 반응도 찾았습니다. 프랑스 반응도 찾았습니다. 전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이야기 같다. 저는 한국어로 된 드라마인데 왜 모두가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는 건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유가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게 힘이다.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세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파리의 6월 오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연구소 창문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생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플라타너스 잎을 흔들었습니다. 노천 카페에서 커피 향이 났습니다. 파리의 아침 중 가장 좋은 종류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오징어 게임 첫 회를 봤습니다. 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잠깐 확인만 하려고 틀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 같아서.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뒤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스피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하고 강렬한 멜로디. 비트가 강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30초 정도 틀었다가 껐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노래 아는 분 있습니까? 마르코가 즉각 손을 들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아닌가요? 브라질에서도 엄청 유명합니다. 아이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압니다. 엠마도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드는 게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부산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7명 멤버 중 일부가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데뷔하던 2013년. 아무도 이 그룹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큰 기획사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연습실도 열악했습니다.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그룹이 어제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월드 투어 첫 공연을 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투어입니다. 아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전통 민요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불러온 노래입니다. 그 이름을 월드 투어 타이틀로 썼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아온 민족의 노래. 그 이름을 달고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외국인 5만 명이 그 공연을 보러 부산에 왔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2년간 군대에 갔습니다. 한국은 남성에게 의무 군복무가 있습니다. 세계 최정상 아이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했습니다. 팬들은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마지막 멤버가 전역했습니다. 완전체가 됐습니다. 어제 부산이 그 첫 공연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산 공연이 2년을 기다린 팬들이 마침내 다시 만난 자리였군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인 5만 명이 그걸 보러 부산에 왔습니다. 한국어로, 한국 노래를, 한국 땅에서, 함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젯밤 찾아봤던 부산 콘서트 현장 영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5만 명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게 단순히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2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자리였습니다. 교수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2018년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100 1위 한국 가수 최초 2020년 빌보드 핫100 1위 4회 2022년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9천만 세계 최다 그룹 채널 2026년 피파 월드컵 미국 개막식 블랙핑크 리사 공식 무대 교수가 말했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이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엠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K-팝은 결국 팝음악의 영향을 받은 장르 아닌가요? 미국 팝음악에서 나온 건데 그게 독자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국과 미국이 만들어온 팝 문화의 파생물 아닌가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엠마 록 음악은 미국과 영국이 아프리카 블루스에서 영향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영향을 받았다고 독자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팝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한국만의 방식을 더했습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한국만의 방식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퍼포먼스입니다. 수십 명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칼군무를 춥니다. 이 수준을 이 규모로 하는 그룹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는 팬덤 문화입니다. 팬이 단순히 음악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셋째는 글로벌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음악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영어가 섞이고 전 세계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가진 음악 산업이 한국에만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도 J-팝이 있습니다. 일본 아이돌 문화도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K-팝만큼 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정확히 짚었습니다. 2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일본 음악 시장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큽니다.
일본 아이돌들은 일본에서만 활동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해외로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처음부터 세계를 향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소셜미디어 전략이었습니다. K-팝 기획사들은 소셜미디어가 등장하자마자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이돌이 직접 팬들과 소통합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팬들과 연결됩니다. 일본 아이돌 문화는 신비로움을 유지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가깝게, 친근하게. 그 전략이 세계 팬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들으며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교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19년 방탄소년단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공연했습니다. 사우디 젊은이들이 수만 명 모였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이 공연장에서 응원봉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사우디에서 처음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즐기는 장면이 K-팝이 문화장벽을 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우디 여성들이 응원봉을 들었다고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문화권에서 온 팬들이 어제 부산에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아리랑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세미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K-팝은 음악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음악에서 시작해서 국경을 지우는 힘이 됐습니다. 종교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노래 앞에 모입니다. 그 노래를 만든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내일도 세계 어딘가에서 울려 퍼질 겁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마르코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솔직히 말하면 브라질에서 K-팝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본 음악보다 한국 음악을 훨씬 더 많이 듣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이어폰을 꽂고 방탄소년단 노래를 찾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봤습니다.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저는 생강위 유람선을 바라봤습니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같은 풍경을 보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게 음악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국경은 지도 위에 있다. 음악 앞에서는 없다.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이 그 음악을 만들었다. 네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파리의 6월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었습니다. 강한 햇살이 잠시 숨을 고르는 날이었습니다. 센강변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연구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어젯밤 방탄소년단 노래를 2시간 들었습니다.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좋았습니다. 그 사실이 더 불편했습니다. 뒤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그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르코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쇼핑백인데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파리 말에 지구에서 샀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트렌디한 동네입니다. 거기서 이걸 샀습니다. 교수가 쇼핑백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에센스, 선크림, 클렌징 오일, 모두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파리 한복판에서 샀습니다. 파리 젊은 여성들이 줄 서서 사는 제품들입니다. 모두 한국 화장품입니다. 엠마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압니다. 저도 씁니다. 그런데 유행 아닌가요? 화장품 시장은 트렌드가 빠르게 바뀝니다. 지금 유행이 내년엔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화장품의 나라입니다. 샤넬, 랑콤, 입생로랑,
세계 최고 뷰티 브랜드들이 전부 프랑스에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아무리 유행해도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를 넘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수가 말했습니다. 엠마,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럭셔리 브랜드와 스킨케어 시장입니다. 샤넬과 랑콤은 럭셔리입니다. 명품 화장품 시장은 프랑스가 강합니다. 그런데 피부를 실제로 좋게 만드는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다릅니다. 교수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2015년 한국 화장품 수출 30억 달러, 2020년 한국 화장품 수출 75억 달러, 2025년 한국 화장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2026년 미국 뷰티 시장에서 K뷰티 점유율 역대 최고, 2020년 아시아 스킨케어 시장 한국 1위, 일본 2위로 역전. 저는 그 마지막 숫자에서 멈췄습니다. 2020년 일본을 역전. 6년 전 교수가 말했습니다. 미국 세포라 매장에 가면 한국 화장품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K뷰티 섹션. 10년 전에는 없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미국 피부과 의사들이 한국 선크림을 처방합니다. 의사가 추천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그 신뢰가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도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시세이도, SK2. 오랫동안 아시아 뷰티를 이끌어온 브랜드들입니다. 그 브랜드들의 역사와 기술력이 있는데 한국이 단순히 따라하는 것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다.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여배우 피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40대 한국 배우가 20대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화장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라는 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피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은 피부. 이 단어가 미국 뷰티 업계에서 표준 용어가 됐습니다. 한국어에서 온 개념입니다. 다나카, 일본 뷰티 업계에서 나온 단어가 전 세계 표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선크림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한국은 수십 년간 자외선 차단 기술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발림성이 좋고 차단 효과가 뛰어난 선크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이 드라마 속 배우들의 피부로 전 세계에 증명됐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준 겁니다. 교수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다나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명품 시계와 실용 시계가 있습니다. 명품 시계는 예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확한 건 실용 시계입니다. 럭셔리를 원하면 명품 시계를 삽니다. 피부를 실제로 좋게 만들고 싶으면 한국 화장품을 삽니다. 프랑스는 명품 시계를 잘 만듭니다. 한국은 피부를 실제로 바꾸는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한 겁니다. 엠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파키스탄에서 한국 선크림이 엄청 인기입니다. 처음엔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들 삽니다. 피부가 좋아진다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뷰티에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배우 피부가 궁금해집니다. 그 배우가 쓰는 화장품이 궁금해집니다. 찾아봅니다. 삽니다. 씁니다. 좋습니다. 친구에게 알립니다. 이 사이클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화장품을 팔고 화장품이 콘텐츠를 홍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구조입니다. 마르코가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 드라마로 화장품을 공짜로 광고하는 건가요? 돈 들여서 광고 안 해도 드라마가 화장품을 팔아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협찬으로 등장한 화장품이 다음날 완판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광고비를 쓴 게 아닙니다. 드라마 속 배우의 피부가 광고가 된 겁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K뷰티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화장품을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미적 기준 자체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의 정의를 파는 겁니다. 그 나라의 미적 기준이 세계 기준이 되는 순간 그 나라는 문화 선도국이 됩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엠마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저 사실 한국 화장품 꽤 오래 썼어요. 오늘 교수님 설명 듣고 나니까 한국이 저를 이미 장악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파리 약국 앞을 지나는데 쇼윈도에 한국 화장품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파리 한복판 약국에. 저는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 가방 안 화장품들을 꺼내봤습니다. 선크림, 한국산, 에센스, 한국산, 립밤, 한국산. 언제부터 이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부터였습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이미 장악당하고 있었는데 몰랐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얼굴을 바꾼 나라. 기준을 바꾼 나라. 5번째 세미나였습니다. 파리의 6월 오전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생강변 플라타너스 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연구소 창문 너머로 소르본 대학교 중정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제 가방 속 화장품들을 꺼내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부 한국산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장악당하고 있었는데 몰랐다. 그 문장이 아침에도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뒤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자리에 앉자마자 참석자들을 한 명씩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국어를 배워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엠마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샤도 들었습니다. 마르코도 들었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배웠습니까? 엠마가 말했습니다. K-팝 가사가 궁금해서요.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요.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한국어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분 모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한국 문화가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교수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전 세계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 한국어 학습자 순위 변화. 2019년 세계 7위, 2021년 5위, 2023년 4위, 2026년 3위. 교수가 말했습니다. 듀오링고는 전 세계 5억 명 이상이 쓰는 언어 학습 앱입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처럼 오래된 강대국 언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해왔습니다. 그 목록에 한국어가 들어왔습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가 특별히 배우기 쉬운 언어인가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특별히 쉬운 언어는 아닙니다. 문법 구조가 영어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설계한 문자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루에서 이틀이면 기본 문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교수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다나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달리기를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날 100m를 뛸 수 있으면 계속하고 싶습니다. 첫날 10m도 못 뛰면 포기합니다. 한글은 첫날 100m입니다.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듣고 반박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일본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쳐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히라가나 46자를 보여주면 절반이 다음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일본어의 현실이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한국어를 배운 사람은 한국 문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한국 문화의 소비자가 아닙니다. 일부가 된 겁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어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드라마에서 어른에게 존댓말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세밀한 예의 표현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파키스탄 문화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샤, 그게 언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교수가 다음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한국 학과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호주,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 연구소가 있는 소르본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수요가 없는 학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 브라질 사촌 동생이 한국어를 배우더니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돌아와서는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먹고 친구들한테 한국을 엄청 홍보합니다. 사촌 동생 하나가 주변 10명에게 한국을 알린 겁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코, 그게 마케팅 이론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광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한국은 돈을 들여서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사람들을 팬으로 만들었고 그 팬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에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이는 따뜻한 감정인데 단순한 사랑도 아니고 단순한 우정도 아닙니다. 이 단어를 알게 됐을 때 한국 드라마가 왜 그렇게 감동적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이샤, 그 이야기가 오늘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번역이 안 된다는 건 그 나라만이 가진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번역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드라마를 통해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감정. 그게 한국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행은 언어를 배우게 만들지 않습니다. 깊이 빠져든 문화만이 언어를 배우게 만듭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한국 문화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한국 문화가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마르코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솔직히 한국어 배우면서 한국이 좋아졌어요.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멈췄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듀오링고 앱을 열었습니다. 일본어 순위를 찾았습니다. 한국어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생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번역이 안 되는 단어. 그런데 느낄 수 있는 감정.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번역이 안 된다는 건 그 나라만이 가진 감정이라는 뜻이다. 잠시 멈췄다가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 감정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6번째 세미나였습니다. 파리의 6월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없었습니다. 생강이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연구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테이블 위에 고요하게 쏟아졌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 전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연구소 근처 골목에 새로 생긴 식당이었습니다. 파리 골목에 새로 생긴 식당. 그런데 간판이 한국어였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뚝배기가 올라왔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파리지앵들이 뚝배기 앞에 앉아서 빨간 국물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게 더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낯설지 않은 일이 됐는지. 뒤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쇼핑백처럼 작은 봉투였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냄새 맡아보십시오. 마르코가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라면 아닌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라면입니다. 불닭볶음면입니다. 아이샤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저 압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엄청 유명합니다. 엠마도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도요. 틱톡에서 불닭 챌린지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요. 너무 매워서 먹다가 우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식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음식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했는지 그 전략을 보겠습니다. 교수가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2015년 한국 식품 수출 61억 달러, 2020년 한국 식품 수출 75억 달러, 2025년 한국 식품 수출 115억 달러, 역대 최대. 2026년 라면 수출만 단독으로 10억 달러 돌파. 처음 교수가 말했습니다. 라면 수출이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라면 하나가 1조 4천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은 지금 세계 3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얼마나 매운 건지 아십니까? 저 먹어봤습니다. 정말 맵습니다. 왜 그렇게 매운 걸 사람들이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르코, 거기에 한국 음식 마케팅의 비밀이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세계에 퍼진 건 광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콘텐츠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버들이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괴로워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먹다가 눈물 흘리는 영상, 입에서 불이 나는 표정의 영상. 그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게 얼마나 매운 건지 나도 먹어봐야겠다. 도전 의식이 생긴 겁니다. 한국 식품회사가 광고비를 쓴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유튜버들이 공짜로 광고를 해준 겁니다. 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영국 친구가 불닭 먹다가 우는 영상. 그거 보고 사 먹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엠마, 그게 전략입니다. 먹다가 우는 영상이 광고가 됐습니다. 고통이 콘텐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가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걸 의도하고 설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완벽한 바이럴 마케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맵다는 감각 자체가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라면만이 아닙니다. 김치도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효식품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발효 채소 음식입니다. 배추, 무, 오이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섞어 발효시킨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생깁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 좋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건강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건강 잡지들이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김치가 건강 때문에 유행한 건가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건강도 있지만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배우들이 김치를 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찾았습니다. 샀습니다. 먹었습니다. 유산균 때문에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팬이 됐습니다. 드라마 하나가 김치 수출을 늘린 겁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는 음식의 나라라고 자부합니다. 미슐랭 가이드도 프랑스가 만든 겁니다.
미슐랭 별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도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이 미슐랭 별수에서 8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엠마, 최근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을 보면 한국 레스토랑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별을 받는 한국 식당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보다 서울이 많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아시아에서 도쿄와 홍콩과 함께 최상위권입니다. 엠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슐랭 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고급 레스토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 음식, 편의점 음식, 라면까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프랑스 음식은 주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깁니다. 한국 음식은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즐깁니다. 가격대의 스펙트럼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 음식을 처음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도쿄에서였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를 따라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처음 먹었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서 먹는 방식.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세 입 먹다 보니 자꾸 손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시노쿠보를 자주 갔습니다. 처음엔 친구 따라갔다가 혼자서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음식이 맛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달리 보였습니다. 저도 이미 장악당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편의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편의점이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마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편의점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즉석 음식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라면을 사서 매장 안에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삼각김밥, 핫바, 즉석 도시락. 가격이 저렴합니다.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편의점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여행 유튜버들 때문입니다. 한국 여행 영상에서 편의점이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에 편의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영상. 편의점 음식 모두 먹어보기 영상. 이 영상들이 수백만 수천만 뷰를 기록합니다. 외국인들이 그 영상을 보고 한국 편의점을 경험하고 싶어서 한국에 옵니다. 음식 때문에 여행을 결심하는 겁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 여행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편의점 음식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편의점 음식 먹는 영상을 보고 직접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샤, 편의점 음식 때문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게 한국 음식의 힘입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브라질에서 한국 치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양념 치킨이라고 부릅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 음식인데 양념 치킨은 한국 음식입니다. 처음엔 달랐는데 이제는 브라질에서도 한국 치킨집이 생겼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치킨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발달한 치킨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양념치킨, 간장치킨, 파닭, 치즈치킨.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치킨 문화가 세계로 나갔습니다. 미국 뉴욕에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가 생겼습니다. 줄을 서서 먹습니다. 파리에도 생겼습니다. 런던에도 생겼습니다. 한국 치킨이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런던에서 한국 치킨 먹었습니다. 솔직히 미국 치킨보다 맛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세미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엠마가 인정했습니다. 위장이 인정하면 머리가 따라갑니다. 그게 음식의 힘입니다. 음식은 가장 직접적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맛있으면 압니다. 문화가 달라도 맛있으면 압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마음을 얻은 나라는 그 다음이 쉬워집니다. 음식을 좋아하면 그 나라 문화가 궁금해집니다. 문화가 궁금하면 그 나라에 가고 싶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늘 점심을 생각했습니다.
파리골목 한국 식당. 파리지앵들이 뚝배기 앞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던 장면. 그 장면이 낯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됐기 때문에 낯선 게 낯설었던 겁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위장을 장악했습니다. 위장을 장악한 나라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먹는 행위는 매일 반복됩니다. 매일 한국 음식을 먹는 사람은 매일 한국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 그 나라와 연결됩니다. 반도체로 기술을 장악하고, 드라마로 감정을 장악하고, 음악으로 귀를 장악하고, 화장품으로 피부를 장악하고, 언어로 생각을 장악하고, 이제 음식으로 위장까지 장악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도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테이블 위 불닭볶음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봉투.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연구소 세미나실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한국 라면.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저 오늘 세미나 끝나고 한국 식당 가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연구소 근처 한국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파리지앵들이 가득했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비빔밥, 떡볶이.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뭐가 맛있어요? 저는 메뉴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전부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마르코가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위장을 장악한 나라는 쉽게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파리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파리지앵들과 함께 7번째 세미나였습니다. 파리의 6월 오후였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생강 위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노천 카페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파리의 여름이 절정에 달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젯밤 마르코와 한국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파리지앵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게 낯선 장면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부터 이게 당연해졌을까? 그 경계를 넘은 순간을 몰랐습니다. 뒤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143조.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2025년 한국 콘텐츠 산업이 만들어낸 경제 효과입니다. 우리 돈으로 143조 원. 달러로 약 1천억 달러입니다.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웹툰. 이것들이 만들어낸 돈입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야기를 팔아서 반도체 수출의 절반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가 K-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이 네 회사가 K-팝 산업의 중심입니다.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악만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합니다. 세계관을 만듭니다. 팬덤을 관리합니다. 굿즈를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제조 시스템입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세계관이요? 아이돌에게 세계관이 있습니까?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파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팝니다. 방탄소년단은 청춘과 성장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범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팬들이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분석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됩니다. 팬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제 브라질 친구 중에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분석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애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50만 명입니다. 한국어도 모르는데 방탄소년단 이야기로 유튜버가 됐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콘텐츠가 브라질에서 유튜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유튜버가 또 다른 팬들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 팬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 세계에 홍보 군단이 생긴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일본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을 만들고 팬덤을 관리합니다. 덕질 문화도 일본이 원조 아닌가요? 오타쿠 문화, 아이돌 굿즈, 팬사인회. 이런 문화가 원래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가져다 쓰면서 더 잘 됐다는 건 솔직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맞습니다. 팬덤 문화의 기원을 따지면 일본이 앞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건 누굽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애플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터치스크린 기술 자체는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애플이 그 기술을 가져다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으로 결합했습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원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화시킨 나라가 시장을 가져갑니다. 한국이 팬덤 문화를 가져다가 소셜미디어, 글로벌 전략, 세계관 콘텐츠와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내렸습니다. 교수가 웹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이 형식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맞게 세로로 스크롤해서 보는 형식. 지금 전 세계에서 이 형식이 표준이 됐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전 세계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습니다. 한국 작가들이 그린 만화를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웹툰들이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웹툰이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전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가 다시 웹툰을 찾아봅니다. 이 순환이 계속됩니다. 엠마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은 콘텐츠의 모든 단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엠마, 정확합니다. 한국은 콘텐츠 공급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원작 웹툰, 드라마 제작, 음악 제작, 팬덤 관리, 굿즈 생산, 관광 유발, 음식 수출, 화장품 수출, 언어 교육. 이 모든 단계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가 서로를 강화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로 기술 공급망을 장악하듯 한국은 문화 공급망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망이 없어지면 전 세계 수억 명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저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도 만화가 있습니다. 드래곤볼, 나루토, 원피스. 세계 최고 만화들입니다. 일본도 음악이 있습니다. J-팝, 아이돌. 수십 년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도 음식이 있습니다. 미슐랭 별 세계 최다 도시가 도쿄입니다. 일본도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43조라는 숫자가 일본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 질문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손이 올라갔습니다. 교수님, 일본도 만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음식이 있고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답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르코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샤도 바라봤습니다.
엠마도. 교수가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그 질문이 이번 주 가장 용기 있는 말입니다. 교수가 칠판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절박함이 전략이 됐다. 일본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시장도 크고 자원도 있고 역사도 깊었습니다. 안에 머물러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원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처음부터 세계를 향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K-팝도, 드라마도, 음식도, 화장품도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안에 머물렀다. 가진 게 없어서 밖으로 나갔다. 그 차이가 지금의 차이를 만들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마지막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카. 마지막 시간에는 자네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아이샤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오늘 용기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생강을 걸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일본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한국 문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가진 게 많은 것이 약점이 될 수 있다. 잠시 멈췄다가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절박함이 전략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 마지막 세미나였습니다. 파리의 6월 저녁이었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웠던 낮이 지나고 노을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강 위로 주황빛이 번졌습니다. 유람선 위 관광객들이 그 빛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연구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테이블 위를 주황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뜨거웠던 파리의 여름이 오늘 저녁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세미나실 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는 노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샤는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엠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 어젯밤 노트에 적었던 마지막 질문이 아침에도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세계가 공감하게 만든 나라는 하나였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뒤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창문으로 주황빛 노을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나카. 지난 시간에 질문을 했죠. 한국은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 그 전에 내가 먼저 자네에게 묻겠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일본이라고 생각해왔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즉각 대답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본 문화는 수십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닌텐도, 지브리, 스시, 사무라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입니다. 한국은 아직 역사가 짧습니다.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BTS 부산 콘서트에 몰린 외국인 5만 명. 1억 4천만 가구가 본 오징어 게임. 아카데미를 받은 한국 애니메이션. 피파 월드컵 개막식 K-팝 무대. 파리 한복판에서 팔리는 한국 화장품.
파키스탄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우는 장면. 브라질 친구가 한국 분식집을 찾는 장면. 전 세계 3위가 된 한국어 학습자 수. 143조 원의 한국 콘텐츠 산업.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확신하지 못합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이 위대하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제가 틀린 게 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1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적어도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못 보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카, 그게 이번 주 가장 솔직한 말입니다. 교수는 칠판에 나라 이름 셋을 적었습니다. 프랑스, 일본, 미국.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한때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예술과 패션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아시아 문화 패권을 쥐었습니다. 미국은 할리우드와 팝음악으로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 모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소리 없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게 올라오는 나라는 금방 눈에 띕니다. 견제도 빠릅니다. 소리 없이 올라오는 나라는 다릅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일본도 미국도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엠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을 보니 친구들이 케이팝을 듣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엠마, 그게 바로 한국이 60년간 노린 겁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그런데 어느 순간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브라질도 이야기가 많고 음악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삼바도 있고 보사노바도 있고 슈아스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세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수가 마르코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짧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절박함이 전략이 됐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었습니다. 땅이 작았습니다.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결핍이 역설적으로 강점이 됐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세계로 나가야 했습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처음부터 세계를 향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도, 조선도, 케이팝도, 드라마도, 음식도 모두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브라질은 달랐습니다. 자원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컸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머물렀습니다. 마르코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한국의 한이라는 감정이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억울함, 슬픔. 그 감정이 드라마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교수가 아이샤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샤, 정확합니다. 한이라는 감정은 한국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억울하고 슬프지만 그것을 사귀면서 버티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한국 콘텐츠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절박함, 방탄소년단의 청춘의 아픔, 기생충의 계층 갈등, 모두 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 감정에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이라는 감정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슬픔, 버팀. 이건 인류 공통의 감정입니다. 한국이 그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을 치는 게 있었습니다. 한이라는 감정. 저는 일본인으로서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로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단어가 실감됐습니다. 일주일간 본 모든 한국 콘텐츠 안에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파키스탄 어머니도, 브라질 청년도, 프랑스 젊은이도, 영국 친구들도 모두 그 감정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콘텐츠에는 그 감정이 약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없었습니다.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수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의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BTS 월드 투어 아리랑, 병역 후 첫 투어, 전 세계 매진, K-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주제가상, 넷플릭스 시즌 2 제작 확정,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대 최대 수주, 5조 5,193억 원, 반도체 수출 202% 급증,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최종 2파전, 누리호 5차 발사 예정, K스타 인공태양 300초 도전 진행 중. 교수가 말했습니다. 문화산업만이 아닙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 우주, 핵융합,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화로 세계의 감성을 장악하면서 기술로 세계의 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 지구상에 단 하나입니다. 세미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진화하는 나라입니다. 그 말이 세미나실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엠마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한국 문화 세미나라고 해서 솔직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얘기겠거니.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문화로 세계를 장악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전략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이미 성공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브라질이 왜 이렇게 되지 못했는지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안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아이샤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이는 따뜻한 감정. 한국은 그 감정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쌓인 정은 끊기 어렵습니다. 그게 한국 문화가 유행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결과만 보지 마십시오. 과정을 보십시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이 나라를 움직였는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잡힐 때가 되면 이미 다음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게 이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진화하는 이유입니다. 세미나실을 나섰습니다. 파리의 저녁 노을이 소르본 대학교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돌벽이 그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 수백 년 된 도시. 파리는 오래됐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텼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저는 그 노을 아래 걸었습니다. 도쿄가 떠올랐습니다. 닌텐도, 지브리, 스시, 사무라이. 세계가 사랑하는 일본 문화들. 그 문화들이 여전히 위대하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듣는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바르는지, 무슨 언어를 배우는지, 그 질문들 앞에서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생강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관광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파리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지금은 대답하지 못한다. 잠시 멈췄다가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소리 없이 올라왔다.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진화하는 나라. 아직 멈추지 않았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생강의 빛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파리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논문 주제를 바꿨습니다. 일본 문화정책연구에서 한국 문화산업 전략으로. 교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무엇이 이 나라를 움직였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지금 세계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